전라북도 작은 읍내,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 반. 한 소녀가 얼어붙은 손으로 신문을 껴안고 역전으로 걸어갑니다. 15 강소영. 학교 가기 전 매일 이 시간. 그녀의 새벽은 신문 잉크 냄새와 할머니 약봉지 걱정에서 시작되죠. 신문 사세요. 아침 신문이에요. 낡은 간이역, 녹슨 철로, 벗겨진 페인트의 벤치. 대도시에선 아무도 눈 돌리지 않을 풍경. 하지만 오늘 이 평범한 새벽에 검은 세단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차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중년 남자가 내리죠. 신문에서 보던 얼굴. 이 지역의 한도연 의원. 의원님, 시간 맞춰 이동하시죠. 그 순간 어린 소영이 소리칩니다. 아저씨, 그 열차 타면 안 돼요. 애야, 장난치지 말고 비켜. 하지만 소영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팔을 벌려 길을 막고 눈을 마주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15살 소녀 강소영은 묵직한 신문 뭉치를 가슴에 안고 역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은 이미 붉게 얼어 있었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소영은 중학교 3학년이지만 학교에 가기 전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야 했습니다. 신문을 팔지 않으면 할머니 약값을 마련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뒤 소영에게 남은 건 병든 할머니 최말순뿐이었습니다. 78세의 할머니는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생계는 오롯이 소영의 어린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문 사세요. 아침 신문이에요. 소영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들,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영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무심하게 소영을 스쳐 지나갔어요. 소영은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젠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역전 광장 한쪽에는 작은 벤치가 있었어요. 소영은 그곳에 신문 뭉치를 내려놓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접어서 들고 다니기 쉽게 만드는 것도 소영의 노하우였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다시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나도 다른 애들처럼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학교만 다닐 수 있었을까? 하지만 할머니라도 계시니까 난 버텨야 해. 할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난 괜찮다고 말해드려야 해. 할머니는 나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잖아. 내가 웃으면 할머니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실 거야. 역전 광장은 그리 넓지 않았어요. 낡은 대합실, 녹슨 철로, 오래된 플랫폼,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와 금이 간 시멘트 바닥. 이곳은 서울로 가는 기차가 하루에 몇 번 서는 작은 역이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에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소영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어요. 신문을 팔고 가끔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음료수를 팔면서 소영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침 6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역으로 모여들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시장에 가려는 아주머니들, 서울로 볼일 보러 가는 할아버지들. 소영은 그들 사이를 누비며 신문을 권했습니다. 아저씨, 신문 한 부 사세요. 오늘 중요한 기사 많이 나왔어요. 아주머니, 날씨 예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비 온대요. 몇 분이 지나 신문 5부를 팔았습니다. 소영은 주머니 속 동전들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정도면 오늘 할머니 약 한 봉지는 살 수 있겠다.
소영은 다시 신문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역 광장 쪽으로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도 서울 것이었어요. 차체는 반짝반짝 빛이 났고 이 작은 읍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죠.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위험 있는 인상을 풍겼어요. 흰머리가 섞인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뒤따라 50대로 보이는 운전기사가 내려 트렁크를 열고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신문에서 본 얼굴 같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서울서 온 양반인가 보네. 차 좀 봐라. 저게 얼마짜린데. 소영은 다시 신문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신문 사세요. 오늘 날씨 예보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몇 분이 더 흘렀을 때 소영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역 플랫폼 쪽 화물칸이 실린 기차 옆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급하게 싣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지만 그날따라 소영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두세 명의 남자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몸을 숨기듯 움직였고 화물칸 안으로 뭔가를 밀어 넣는 듯 했어요. 동작은 빠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화물 싣는 거치고는 너무 이상한데. 본능적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소영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타인의 표정, 기척,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소영은 다시 그 고급 승용차 쪽을 봤어요. 운전기사가 중년 남자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천천히 기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저 사람들이 저 기차를 타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소영은 신문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운전기사는 중년 남자를 기차 쪽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의원님, 서울행 기차 시간 맞춰서 타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알았네, 김 기사. 자네도 고생이 많아. 그 말에 소영은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신문에서 본 얼굴이 맞았습니다. 한도연 의원. 이 지역에서 3번이나 당선된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소영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소영을 재촉했어요. 가서 말해야 해. 저 사람들을 막아야 해. 만약 내가 본 게 정말 위험한 거라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소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두 사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소영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운전기사와 국회의원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영은 숨을 헐떡이며 그들 앞에 섰어요. 손에는 아직 신문 한 부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 열차 타면 안 돼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했습니다. 위험해요. 정말이에요. 김병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애야, 장난하는 거니? 우리 바쁜 사람들이야. 비켜. 김병호는 손을 저으며 소영을 밀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벌려 그들의 앞을 막아섰죠. 정말이에요. 제가 봤어요. 저기 화물칸에 수상한 사람들이 뭔가를 실었어요. 분명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한도연은 소영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소영의 얼굴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눈빛은 진지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오랜 정치 경력으로 사람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김 기사, 잠깐만. 한도연이 손을 들어 김병우를 제지했습니다. 김병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의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 애는 그냥 신문 팔던 애잖아요. 관심 끌려고 저러는 거예요. 하지만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 눈빛을 봐. 진심이야. 한도연은 소영에게 다가가 무릎을 살짝 굽혀 눈높이를 맞췄어요. 얘야, 내가 뭘 봤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소영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화물칸이요. 아까 새벽에 제가 신문 정리하고 있을 때 봤어요. 남자 두세 명이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뭔가를 급하게 씻더라고요. 평소에 화물 씻는 거랑은 달랐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숨기듯이요. 그리고 표정도 이상했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하는 것처럼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를 막은 거구나.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저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제가 본 게 맞다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김병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의원님, 정말 저의 말을 믿으시려고요? 우리 늦으면 회의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어요. 김 기사 가서 한번 확인해봐. 화물칸 쪽을. 김병우는 한숨을 쉬며 플랫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도연은 소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애야, 내 이름이 뭐니? 강소영이요. 소영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 만약 내 말이 맞다면 넌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소영은 긴장한 채로 김병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애가 뭐라고 한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 김병우가 급한 걸음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큰일입니다. 김병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화물칸 안에 수상한 가방이 있습니다. 타이머 같은 게 보이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 폭발물입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어요. 한도연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당장 영무원에게 알려. 그리고 경찰을 불러. 김병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도연은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소영아, 내가 날 살렸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죽을 뻔했어. 소영은 한도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몇 분 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역은 통제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화물칸으로 들어갔고 긴장된 시간이 흘렀어요. 한도연은 소영의 손을 꼭 잡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의원님, 저 정말 무서웠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도연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김병호도 옆에서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한테 함부로 했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의원님이 정말 위험했을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폭발물 처리반이 화물칸에서 나왔습니다. 대원 한 명이 한도연에게 다가왔어요. 의원님, 확인 결과 고성능 폭발물이었습니다. 타이머는 기차 출발 후 30분 뒤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만약 의원님께서 그 기차를 탔다면 중간역을 지날 때쯤 폭발했을 겁니다. 한도연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어요. 의원님, 이건 명백한 암살 시도입니다. 저희가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한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수상한 걸 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하지만 넌 용기를 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소영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한도연에게 말했어요. 의원님, 출발하셔야 합니다. 혹시 추가 위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도연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아, 내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나중에 꼭 다시 보고 싶구나. 소영은 머뭇거리다가 할머니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전화는 없었지만 주소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주소를 소중히 수첩에 적었어요. 꼭 다시 연락할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야 해. 한도연은 김병호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역을 빠져나가고 소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저 의원님 목숨 구했잖아. 소영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하게 신문을 팔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의 생명을 구한 소녀가 되어 있었어요. 소영은 바닥에 떨어진 신문들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새벽마다 역전에 나와 신문을 팔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저기 소영이다. 국회의원 살리네. 사람들은 소영을 가리키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다가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소영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골목 입구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 옆에는 김병호 기사가 서 있었고 소영을 발견하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영아, 여기 있었구나. 소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김병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의원님께서 너를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 왔어. 지금 시간 괜찮니? 소영은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지만 김병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할머니께 잠깐 인사드리고 갈게요. 소영은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최말수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소영의 말을 듣고 놀라셨어요. 소영아, 정말 국회의원님이 너를 찾아오셨다니. 우리 손녀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소영은 옷을 갈아입고 김병호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읍내를 빠져나가 시내 쪽으로 향했어요.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평생 이런 고급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병호는 백미러로 소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무 긴장하지 마. 의원님은 좋은 분이야.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큰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큰 건물은 처음 봤습니다. 김병호는 소영을 안내해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섰습니다. 김병호가 노크를 하자 안에서 한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넓은 응접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소영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소영아, 잘 왔구나. 어서 와서 앉아라. 소영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도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과 음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배고프지? 마음껏 먹어.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소영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도연은 웃으며 과일을 깎아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먹어, 먹어. 잘하는 아이가 잘 먹어야지. 소영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과일을 받아 먹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한도연은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날 내가 날 구해준 일 잊지 못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위험한 폭발물이었더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뿐만 아니라 기차에 탄 수십 명이 다 죽었을 거야.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보고도 외면해. 하지만 넌 용기를 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니? 한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내 집 사정을 좀 알아봤어. 할머니께서 편찮으시고 내가 신문 팔아서 생계를 이어간다면서. 소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다들 소영이를 기특하다고 하더구나.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모시고 학교도 다니면서 신문까지 판다고.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연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아, 내가 내 은인이잖니. 그러니 내가 내게 보답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게 뭐든 말해봐. 학비도 대줄 수 있고 할머니 병원비도 도와줄 수 있어.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이세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소영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도연은 소영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부터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뒤를 봐줄게.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런 따뜻함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도연은 김병호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소영이네 집에 생활비 좀 전해주게. 그리고 할머니 병원 예약도 잡아줘. 김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소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의원님,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한도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걸로 충분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언젠가 이 의원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때 응접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 남자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한도연이 소개했습니다. 아, 소영아. 이 사람은 내 아들 민재야.
한민재는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이 애가 그 신문 팔던 애입니까? 한도연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민재야, 말 조심해. 소영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하지만 한민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런 애한테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그냥 돈 좀 주고 보내시면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아이도 아니고요. 소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민재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한도연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민재야, 당장 나가. 하지만 한민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참, 이런 애들한테 정주면 나중에 더 매달립니다. 한민재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은 모욕감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한도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내 아들이 버릇이 없어서.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내가 가난해서 무시받는 거라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한도연은 소영과 할머니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소영아, 할머니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너도 서울 구경 좀 하면 좋겠구나. 며칠만 우리 집에 머물러. 소영은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틀 후 김병호 기사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소영과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긴장하셨지만 소영이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소영에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높은 빌딩들, 수많은 차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시골 읍내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도연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집 하나가 소영네 동네 집 대여섯 채는 될 것 같았습니다. 한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들어와. 편하게 지내면 돼. 한도연은 소영과 할머니를 객실로 안내했어요.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침대도 크고 푹신해서 할머니가 쉬기에 충분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내일 병원 예약 잡아놨으니까 가서 정밀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이가 제 목숨을 구했는걸요.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식탁에는 여러 음식이 차려졌어요. 소영은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서 먹자. 하지만 식탁 반대편에 앉은 한민재는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며칠이나 있을 건가요? 한민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한도연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민재야, 손님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 하지만 한민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은 기사식당에나 어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집에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소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할머니도 불편한 표정으로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한도연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한민재, 당장 나가. 한민재는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고 일어섰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없습니다. 한민재가 나간 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도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할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내 아들이 버릇이 없어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저희가 폐를 끼치는 것 같네요. 내일 병원만 다녀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재 녀석은 제가 단단히 타이르겠습니다. 식사 후 소영은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소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아무리 의원님이 좋은 분이셔도 저 아들은 날거지 취급하잖아.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무시받는 거라면 절대 이렇게만 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소영은 잠이 오지 않아 복도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던 중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문틈 사이로 한민재와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저 고한현한테 너무 집착하고 계세요. 소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민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소영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애 때문에 아버지가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폭탄 사건 배우가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요. 저애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노릴 수도 있다고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민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저애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지 아이잖아요. 소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민재가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말인가요? 소영은 뒷걸음질 치다가 화분에 부딪혔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고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민재가 소영을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가 여기서 뭐하니? 소영은 두려움에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물 마시러 가는 중이었어요. 한민재는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내 대화 들었지?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한민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한민재는 소영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잘 들어, 꼬마야. 넌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아버지가 내게 정을 주는 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곧 내가 짐이 된다는 걸 깨달을 거야. 소영은 한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원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 치료만 받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한민재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게 좋겠어. 내가 있으면 아버지만 더 위험해져. 소영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소영은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일 병원만 다녀오고 바로 집으로 가야겠어.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소영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소영은 눈물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소영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김병우 기사가 운전을 했고 한도연도 동행했어요. 병원은 크고 깨끗했습니다. 소영은 이런 병원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시골에서는 작은 보건소가 전부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혈압도 높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을 때 한도연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람들 모임이 있어. 너도 같이 가면 좋겠구나. 소영은 당황했어요. 저요? 왜요? 한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소영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한도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한도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옷은 내가 준비해 줄게. 걱정 마. 저녁 무렵 한도연은 소영에게 예쁜 원피스를 선물했습니다. 소영은 평생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공주님 같아. 모임 장소는 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우아한 음악이 소영을 맞이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긴장해서 한도연의 뒤를 따라갔어요. 한도연은 사람들에게 소영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 생명의 은인 강소영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소영을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게 인사했지만 어떤 이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소영을 훑어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소녀군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소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한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 의원님, 여기 오셨군요. 오태식이었습니다. 한도연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같은 지역구의 야당 정치인이었어요. 오태식은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의원님, 그 사건 이후 몸은 괜찮으신가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한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있습니다. 오태식은 소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소녀로군요. 참 기특하네요.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을 구하다니. 오태식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한도연은 소영을 자신의 뒤로 살짝 가렸습니다. 오 의원님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위험하니까요. 오태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한 의원님을 노린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은 한 번 더 소영을 훑어보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소영은 오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한도연이 소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괜찮니?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영은 한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의원님, 아까 그 오태식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치적으로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지. 소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폭탄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경찰이 수사 중이야.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나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할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 걸 봤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소영아,
괜찮니? 소영은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괜찮아요. 그날 밤 소영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태식이라는 사람, 뭔가 이상해. 의원님을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 소영은 불안한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새벽 2시쯤 소영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였어요. 소영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민재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한민재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렇게 하죠. 저 애가 계속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도 위험하고 우리 가문에도 좋지 않아요. 소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민재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한민재는 통화를 끝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한민재가 나를 없애려고 뭔가 계획하고 있어. 소영은 할머니를 깨우고 싶었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소영은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야 해. 한민재가 뭔가 꾸미고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의원님이 내 말을 믿으실까? 아들을 의심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텐데.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영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지켜야 해. 그리고 의원님도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한도연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한민재는 일찍 외출했고 식탁에는 한도연과 소영, 할머니만 남았어요. 소영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영을 바라봤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소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재 아저씨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밤마다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저에 대해 얘기하는데 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한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민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저께 밤에도 서재에서 통화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있으면 의원님이 더 위험해진다고요. 한도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소영아, 민재가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소영은 답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에요. 한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영아, 민재는 내 아들이야. 좀 버릇없긴 해도 그런 나쁜 짓을 할 애가 아니야. 아마 내가 긴장해서 오해한 것 같구나. 소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원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너무 오래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한도연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 치료도 다 안 끝났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약도 받았고 이제 집에서 쉬면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님, 저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한도연은 안타까운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김 기사한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할게. 소영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의원님은 좋은 분이지만 아들의 행동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꿈 같았지만 동시에 악몽 같기도 했어요. 화려한 세상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자신을 없애려는 음모.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병우가 차를 준비하고 소영과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출발하기 전 한도연이 차창으로 다가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아, 미안하구나.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집에 가서도 연락하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조심하세요. 제발 조심하세요. 한도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나한테는 경호원들도 있고 경찰도 지켜주고 있어. 하지만 소영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할머니는 피곤하신지 잠이 드셨고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원님이 위험해. 한민재뿐만 아니라 오태식이라는 사람도 뭔가 꾸미고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김병우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의원님은 강한 분이야.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넘기셨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낡은 집. 소영은 오랜만에 집에 온 것 같았어요. 김병호는 짐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 김병호는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소영아, 할머니 좀 피곤하구나. 조금만 쉬게. 소영은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푹 쉬세요. 소영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한민재의 차가운 눈빛과 오태식의 음산한 미소는 생생했습니다. 소영은 주먹을 쥐었어요. 뭔가 해야 해. 의원님을 지켜야 해. 그날 저녁 소영은 역전으로 나갔습니다. 신문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익숙한 플랫폼, 낡은 벤치,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소영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영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의원님은 좋은 분이신데 주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저 같은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소영 옆에 앉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김병호였어요. 소영아,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소영은 의아해했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김병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사실 나도 이상한 걸 눈치챘어. 민재 도련님이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랑 만나고 있어. 그리고 오태식 의원 측 사람들이랑도 접촉하는 걸 봤어. 소영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말이 맞았던 거예요. 김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았어.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 나도 의원님을 지켜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아들을 의심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영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한민재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의원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김병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가 움직여야 해. 김병호는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일 의원님이 대규모 유세 현장에 가신다. 지역구 주민들 앞에서 연설하시는 거야. 근데 뭔가 불안해. 경호가 철저하긴 하지만
내부에서 배신자가 있으면 소용없잖아. 소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내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나도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소영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의원님을 꼭 지켜야 해요. 김병호는 소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맙다, 소영아. 내일 아침 일찍 여기로 올게. 우리 함께 의원님을 지키자. 다음 날 아침 김병호는 약속대로 소영을 데리러 왔습니다. 소영은 할머니께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 의원님이 감사 인사하러 오시래요. 금방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 안에서 김병호는 소영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늘 유세 장소는 시내 광장이야. 수천 명이 모일 거고 의원님은 연단에서 연설하실 거야. 경호원들이 주변을 지키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완벽하게 막을 순 없어. 소영은 긴장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해요? 김병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해야 해. 특히 민재 도련님이랑 오태식 측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해.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1시간쯤 달려 유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큰 연단이 세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김병호는 소영을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켜봐. 내가 의원님 옆에 있을 테니까 뭔가 이상하면 손을 흔들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노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한도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곧 올 예정이었어요. 소영은 긴장한 채로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때 소영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한민재였어요. 한민재는 광장 반대편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였는데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소영은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리를 좁히자 대화 내용이 조금씩 들렸어요. 시간은 정확히 오후 2시입니다. 연설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나면 됩니다. 한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선글라스 낀 남자가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한민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소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민재가 정말로 아버지를 해치려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은 급히 김병호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다가 사람과 부딪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소영의 목소리에 한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한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소영은 도망치려 했지만 한민재가 소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넌 들으면 안 되는 걸 들었어. 한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글라스 낀 남자도 다가와 소영을 노려봤어요. 소영은 발버둥 쳤습니다. 놔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주변 소음 때문에 소영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한민재는 소영을 광장 구석의 좁은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선글라스 낀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애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한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단 유세가 끝날 때까지 여기 가둬둬. 나중에 처리하지. 소영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의원님이 위험해요. 한민재는 소영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소영은 물어뜯었어요. 으악! 한민재가 손을 떼는 순간 소영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김 기사님, 도와주세요. 멀리서 김병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영을 발견한 김병호는 급히 달려왔어요. 한민재는 혀를 찼습니다. 젠장. 선글라스 낀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고 한민재도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김병호가 도착했을 때 소영은 떨고 있었어요. 소영아, 무슨 일이야? 소영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한민재가 오늘 의원님을 해치려고 해요. 오후 2시에 뭔가 일어날 거래요. 김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지금이 1시 50분이었어요. 안 돼. 의원님이 곧 연단에 오르실 시간이야. 김병호는 소영의 손을 잡고 무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대 근처에는 이미 한도연이 도착해 있었어요. 한도연은 참모들과 대화하며 연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경호원들을 밀어내며 한도연에게 다가갔어요. 의원님, 큰일입니다. 한도연은 놀라 김병호를 바라봤습니다. 김 기사, 무슨 일인가? 김병호가 설명하려는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한도연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군중은 박수를 쳤고 한도연은 연단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소영은 한도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의원님, 안 돼요. 올라가시면 안 돼요. 한도연은 당황했어요. 소영아, 무슨 일이니?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민재가 의원님을 죽이려고 해요. 오후 2시에 뭔가 일어날 거래요. 한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아, 민재가 그럴 리가. 하지만 김병호가 끼어들었어요. 의원님, 저도 수상한 걸 봤습니다. 민재 도련님이 오태식 측 사람들이랑 접촉하고 있어요. 한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군중은 점점 시끄러워졌고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도연을 재촉했어요. 의원님, 올라가셔야 합니다. 한도연은 결심한 듯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믿을게. 어디가 위험한지 알아?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단이 위험할 것 같아요. 한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말했어요. 연단을 확인해봐. 폭발물이 있는지. 경호원들은 급히 연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분 후 한 경호원이 뛰어왔어요. 의원님, 연단 밑에 폭발물이 있습니다. 순간 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도연은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소영아, 내가 또 날 살렸구나. 소영은 한도연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의원님, 조심하셔야 해요. 한민재가 아직 여기 있어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민재가 나타났습니다. 한민재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어요. 리모컨처럼 생긴 물건이었습니다. 한민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폭발물은 이미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이 한민재를 둘러쌌습니다. 한민재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한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왜? 경찰은 한민재를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한민재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한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왜 그랬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한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전 평생 아버지 그림자에 가려 살았어요. 정치인의 아들, 국회의원의 아들.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완벽하셨죠. 저는 항상 비교당했어요.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날 죽이려는 이유가 되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한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오태식 의원과 손을 잡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돈도 받았고 약속도 했어요. 경찰은 한민재를 끌고 갔습니다. 한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김병호가 한도연을 부축했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한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뭘 잘못한 걸까? 소영은 한도연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의원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재 아저씨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한도연은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소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2번이나 날 살렸어. 경찰은 곧바로 오태식 의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재의 자백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태식은 한도연을 제거하기 위해 2차례나 암살을 시도했고 한민재를 회유해 내부 정보를 빼냈습니다. 권력과 돈을 미끼로 한민재를 타락시킨 거였어요. 며칠 후 오태식도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사건 소식이 보도되었고 한도연을 구한 소녀 강소영의 이야기도 알려졌어요. 사람들은 소영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한 달 후 한도연은 소영과 할머니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 소영네 작은 집으로 직접 찾아온 거예요. 한도연은 방바닥에 앉아 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 아들 때문에 소영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그건 의원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소영이를 이렇게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너한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었어.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이 건강하시고 좋은 정치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한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영아, 이건 장학금 통장이야.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학비 걱정 없도록 준비했어. 그리고 할머니 병원비도 계속 내가 부담할게. 소영은 놀라 손을 저었어요. 의원님, 너무 과해요. 하지만 한도연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목숨값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부디 받아줘. 할머니도 소영을 설득하셨어요. 소영아, 의원님 마음 받아들여라. 내가 고생 많이 했잖니.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한도연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영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와. 내가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김병호도 함께 왔었는데 소영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소영아, 이거 받아. 새 신발이야. 내가 신문 팔 때 신던 신발 너무 낡았더라. 소영은 새 신발을 받아들고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기사 아저씨. 김병호는 소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영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아저씨도 너한테 많이 배웠어. 앞으로도 그 용기 잃지 마.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한도연은 떠나기 전에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중에 내가 크면 나처럼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내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의원님.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소영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손꼽혔어요.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새벽에 신문을 팔지 않아도 되었지만 가끔 역전에 나가 옛날을 떠올리곤 했어요. 어느 날 소영은 역전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도연이 찾아왔어요. 소영아, 여기 있었구나. 소영은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이에요. 한도연은 소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 덕분에 나도 많이 변했어. 이제는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보여준 용기가 나한테 큰 가르침이 됐어. 소영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한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그 사람은 다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어. 내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거야. 소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도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 내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네, 의원님.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한도연이 떠난 후 소영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소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게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역전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철로 위를 달렸어요. 하지만 소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역전의 고아 소녀가 아니었어요. 소영은 이제 희망을 가진 소녀였고 꿈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소영은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따뜻한 저녁밥과 함께요. 소영은 걸으며 웃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봄이 온다는 걸 소영은 알았습니다. 한 소녀의 외침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그 목숨은 다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소영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